김민주는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낡은 천막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가느다란 바람이 천막을 스쳐 지나가며 낡은 천을 펄럭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곤충들의 울음소리가 고요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의 앞에는 차갑게 식은 스튜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한참을 허공에서 멈춘 채 멍하니 어둠 속을 응시했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빛을 담지 못한 채 아득하고 공허했다. 마치 그의 내면이 끝없는 암흑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그의 손가락은 무심코 목에 걸린 사자 모양의 은색 펜던트를 만졌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자 잊었던 기억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어린 시절 그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아이의 얼굴, 그리고 그 아이의 목에 걸려있던 똑같은 펜던트. 그 아이는 이제 세상에 없었다. 5년 전 어리석은 밀렵군의 오발탄에 맞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그의 유일한 아들 김준우였다. 아들은 동물을 사랑했고 특히 사자를 가장 좋아했다. 아들과 함께 오려했던 아프리카 초원에서 김민주는 홀로 남아 망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새벽이 오기 전 일어나 야생동물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자동 카메라에 찍힌 데이터를 분석하며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덫을 찾아 제거하는 것이 전부였다. 마른 흙먼지 냄새, 건조한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씩 멀리서 들려오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그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고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활동만을 반복했다. 그의 삶은 아들의 죽음과 함께 멈춰버린 시계 같았다. 그날도 김민주는 평소처럼 초원을 걷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한낮, 그는 낡은 지도를 보며 밀렵꾼들의 새로운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덤불 속에서 미약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덤불 속으로 다가가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아프게 쥐어짰다. 작은 가젤 한 마리가 거대한 그물에 걸린 채 발버둥 치고 있었다. 그물은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것이 분명했다. 가젤은 이미 탈진한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얇은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김민주는 잠시 주저했다. 동물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은 곧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이 작은 생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죽어가던 아들의 손을 놓았던 순간의 무력감이 다시 밀려오는 듯했다. 젠장. 그는 낮게 읊조리며 낡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젤에게 다가갔다. 가젤은 그를 경계하며 눈을 휘둥그레 떴지만 너무 지쳐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김민주는 가젤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겁먹지 마.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물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엉킨 그물을 가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내 그물이 모두 제거되자 가젤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민주는 자신의 물통에서 물을 따라 작은 나무잎에 담아 가젤의 입가에 대주었다. 가젤은 조심스럽게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공포 대신 미묘한 신뢰와 감사를 담고 있었다.
이내 가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초원 너머로 달아났다. 김민주는 달아나는 가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희망의 감정이었다. 그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자신에게 여전히 의미 있는 일임을 깨달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녹아내리는 듯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김민주는 평소처럼 차를 몰아 초원의 외딴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바오밥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었다. 수천 년을 살아온 듯한 거대한 나무는 그 자체로 생명의 경이로움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 올 때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그리고 나무 아래에 놓인 돌 위에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준우야, 아바가 왔어.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아무도 들을 수 없었다. 이곳은 준우가 아프리카에 대해 꿈꾸던 곳이었다. 언젠가 함께 와서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자고 싶다고 했던 그들의 작은 비밀 장소였다. 준우가 죽은 후 김민주는 이곳을 자신만의 성소로 삼았다.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들이 이곳에서만큼은 잠시나마 자유로워지는 듯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준우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김민주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그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작은 평화도 함께 찾아왔다. 그는 이곳에서 매번 아들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곤 했다. 마치 아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오늘은 아빠가 작은 가젤을 살려줬어. 준우 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김민주는 바오밥 나무 아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해는 완전히 지고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눈부시게 펼쳐졌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그는 아들의 별을 찾는 듯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여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야생동물들을 향한 연민이 그를 이곳에 붙들어 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깊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의 씨앗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엄청난 폭풍을 만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운명이었다. 김민주는 해가 솟아오르는 초원을 가로질러 그의 오래된 지프차를 몰고 있었다. 타이어가 마른 흙먼지를 일으키며 덜컹거렸다. 그의 눈은 익숙하게 지평선을 훑었다. 오늘은 정기적인 야생동물 관찰과 밀렵꾼 흔적을 찾는 날이었다. 그는 매일 이 길을 지났고 매일 비슷한 풍경을 마주했다. 그의 삶처럼 초원도 겉보기에는 늘 고요하고 변함없는 듯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고요함이 산산이 부서질 운명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망원경을 꺼내 멀리 떨어진 덤불을 살폈다. 그때 그의 시야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거대한 몸집의 그림자가 덤불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 김민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지프차를 멈추고 망원경에 초점을 맞췄다. 초점이 맞춰지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사자였다. 그것도 그가 오랫동안 관찰해오던 초원의 왕으로 불리던 수사자 무파사였다. 무파사는 웅장한 갈기를 자랑하던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녀석은 옆구리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상처는 이미 골마 있었고 파리가 들끓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끔씩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김민주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무파사가 죽음의 문턱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명백한 총상이었다. 밀렵꾼들의 짓이었다. 그 순간 김민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끔찍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아들 준우의 마지막 모습, 총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어린 아들, 그의 눈앞에서 서서히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 김민준은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억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고 그를 이곳 아프리카 초원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 안 돼. 김민주는 낮게 읊조렸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무파사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은 고통과 공포,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본능적으로 그의 몸은 뒷걸음질 쳤다. 도망치고 싶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리지 않고, 이 초원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렬한 충동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생물학자의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속죄의 욕구였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 그 죄책감이 지금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무파사의 눈을 바라봤다. 녀석의 눈동자는 고통과 함께 희미한 생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두려움과 의무감,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책임감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과학자로서 자연의 섭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신념과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두 쪽으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무파사 주변을 살펴봤다. 덤불 근처에 선명한 발자국들이 보였다. 사람의 발자국, 그리고 차량의 흔적. 그는 이 발자국들이 무파사에게 총상을 입힌 밀렵꾼들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아마 무파사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잠시 자리를 떴거나 다시 돌아올 계획일 터였다. 만약 김민준이 지금 떠나버린다면 무파사는 결국 죽거나 혹은 더 끔찍하게 밀렵꾼들에게 다시 발견되어 잔인하게 도살당할 것이 분명했다. 김민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곳을 떠난다면 그는 또다시 무력한 방관자가 될 것이었다.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그는 또다시 소중한 생명의 죽음을 지켜봐야 할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잠자고 있던 본능적인 용기가 깨어났다.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던 자신에게 이제는 이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강렬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지프차 트렁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야생동물 관찰을 위한 기본적인 도구들만 있을 뿐 대형 동물을 치료할 만한 장비는 전무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김민주는 초원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다. 뜨거운 아프리카의 태양이 그의 결심을 비추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숨죽여 살던 그의 삶은 이제 이 죽어가는 사자 한 마리에 의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무파사의 가녀린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을 향한 부름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목에 걸린 아들의 펜던트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했다. 이제 그는 행동해야 했다. 그에게는 오직 구원만이 남아있었다. 김민주는 지프차에서 의료키트가 든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아들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그의 발목을 잡는 대신 이제는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무파색에 다가갔다. 녀석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김민준을 향해 힘없는 눈빛을 보냈다. 사자 특유의 위협적인 눈매였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함께 미세한 절박함이 엿보였다. 김민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무파사, 내가 널 돕고 싶어. 날 믿어줘. 김민준은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가 건넬 수 있는 유일한 마취제는 진심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무파사의 갈기에 닿으려 했다. 무파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어금니가 번뜩였지만 그 움직임에는 힘이 없었다. 김민주는 움찔했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무파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 속에서 그는 자신의 아들 준우의 순수했던 눈망울을 보았다. 내가 널 살려줄게. 준우를 위해서라도. 그는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놀랍게도 무파사는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았다. 녀석은 눈을 감았다. 마치 김민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라도 하는 듯, 혹은 너무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다. 김민준은 조심스럽게 무파사의 갈기를 쓰다듬었다. 털에 거친 감촉이 그의 손끝에 닿았다. 그는 갈기를 따라 무파사의 옆구리 상처로 시선을 옮겼다. 총상은 깊었고 주변 피부는 이미 괴사하기 시작했다. 감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민주는 의료키트에서 소독약과 거즈, 그리고 수술용 칼을 꺼냈다. 그의 손은 수술 도구를 다루는 의사처럼 정교하고 능숙했다. 그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총알이 박힌 위치를 정확히 가늠했다. 그는 무파사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섬세하게 움직였다. 피부를 절개하고 피고름을 닦아내며 총알 파편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김민주는 흔들림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전히 치료에만 집중하는 전문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는 무파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파사를 진정시키는 듯했다. 조금만 참아. 무파사, 거의 다 됐어. 너는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는 단순히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생명을 살리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간 수술실에서 칼을 잡았던 외과 의사처럼 능숙했다. 이것은 그의 생물학자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탁월한 순발력과 침착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민준이 무파사의 상처를 꿰매고 붕대를 감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지프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세 대의 지프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있는 곳에서 멈춰 섰다. 채소 내린 남자들은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사납고 표독스러웠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카이토 단네나 라는 밀렵군 조직의 잔인한 리더였다. 그는 냉혈한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흉터가 길게 나 있었다. 그는 망원경으로 무파사를 바라보다가
옆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김민준을 발견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저게 뭐야? 사냥감을 가로채는 건가? 카이토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김민준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이봐 거기,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감히 우리의 사냥감을 건드려. 김민준은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사자는 아프리카 초원의 자산입니다. 당신들의 사냥감이 아니에요. 밀렵은 불법입니다. 카이토는 코웃음을 쳤다. 불법하, 이 광활한 초원에서 법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저 사자는 이미 우리가 죽이려던 놈이야. 네가 감히 어디서 끼어들어. 그는 부하들에게 김민준을 포위하라고 지시했다. 바로 그때 멀리 떨어진 언덕 위 덤불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녀는 마야 였다. 열정적인 야생동물 보호 활동가이자 김민준의 소식을 듣고 이 지역으로 달려온 인물이었다. 그녀는 이 지역에 숨겨둔 무인 카메라를 통해 김민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죽어가는 사자에게 다가가 치료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으로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저 사람이 정말 김민준 박사야. 미쳤어. 어떻게 맨손으로 사자를. 마야는 경외감과 함께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김민준의 행동은 과학자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것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과 동물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그 모든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밀렵꾼들이 나타나 김민준을 위협하는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민준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카이토는 김민준에게 총구를 겨눈 채 다가갔다. 마지막 경고다. 당장 저 사자에게서 떨어져. 안 그러면 내 목숨이 위험할 거야. 김민준은 무파사의 옆에 섰다. 그는 무파사를 등 뒤로 숨기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나는 이 사자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 사자를 해치려 한다면 나부터 넘어야 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카이토는 비웃었다. 내 놈이 감히 우리에게 덤비겠다고 겨우 책상 물림 학자 주제에. 내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그는 부하들에게 김민준을 제압하라고 명령했다. 2명의 밀렵꾼이 총을 겨눈 채 김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학자였지만 이곳 초원에서 수년간 생존하며 익힌 본능적인 감각이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밀렵꾼의 총을 발로 걷어차 방향을 틀게 한 후 몸을 날려 그에게 부딪혔다. 밀렵꾼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김민준은 그의 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2번째 밀렵꾼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재빨리 몸을 피했다. 그는 밀렵꾼의 팔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후 그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꺾어 제압했다. 밀렵꾼은 고통에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김민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마치 오랜 전투 경험이 있는 전사처럼 보였다. 카이토는 김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당황했다. 젠장 이 새끼가. 카이토는 직접 총을 들고 김민준을 향해 겨눴다. 김민준은 다시 무파사 옆으로 돌아와 녀석의 몸을 감싸 안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무파사는 김민준의 옆구리에 기대어 그를 의지하는 듯 보였다. 이 사자는 죽지 않아. 김민준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렬한 생명의 의지와 사자를 지키려는 맹렬한 투지가 불타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잃었을 때와는 달랐다. 이번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목에 걸린 준우의 펜던트가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뜨겁게 뛰는 듯했다. 그는 무파사와 자신, 그리고 아들 준우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이토는 김민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미친놈 감히 우리에게 대들어. 내 놈이 뭔데 감히 초원의 왕에게 손을 대. 그는 손에 든 총을 김민준에게 겨누며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김민준의 움직임에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무파사의 옆에 선 차에 카이토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이 사자를 살릴 겁니다. 당신들은 이 사자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살릴 겁니다. 당신들은 이 초원의 파괴자일 뿐이야. 카이토는 비웃듯이 총구를 치켜들었다. 하, 살려. 내 놈이 의사라도 되냐. 저 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리고 내 놈도 곧 그렇게 될 거다. 그는 부하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했다. 모두 발포해. 저 사자든 저 인간이든 모두 쓸어버려. 총성이 울렸다. 김민준은 재빨리 무파사의 몸을 감싸 안으며 덤불 뒤로 몸을 숨겼다. 총알이 덤불을 찍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는 무파사의 상처가 더 악화될까봐 조심스럽게 녀석을 살폈다. 무파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김민준의 품에 안겨 있는 듯 보였다. 김민준은 무파사를 데리고 비밀스러운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그가 아들 준우와 함께 발견했던 곳이었다. 어릴 적 준우는 이곳을 사자의 성이라고 부르며 언젠가 아빠와 함께 이곳에서 사자를 만날 날을 꿈꿨다. 동굴 입구는 빽빽한 덤불로 가려져 있었고 외부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감쌌다. 동굴 벽에는 준우가 어릴 적 돌멩이로 그린 듯한 사자 그림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이곳은 김민준에게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과의 추억이 깃든 성소이자 그가 무파사를 살려내야 하는 상징적인 전장이었다. 그는 무파사를 동굴 안쪽 깊숙한 곳으로 조심스럽게 옮겼다. 무파사는 힘겹게 몸을 움직였지만 동굴의 서늘함과 어둠 속에서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김민준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와 덤불로 더욱 꼼꼼하게 위장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외부와의 모든 통신은 끊겼고 그에게는 무파사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도구와 얼마 남지 않은 식량, 그리고 그의 지식과 경험뿐이었다. 그는 동굴 안에서 무파사의 상처를 다시 한번 살폈다.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고 감염은 더욱 심해지고 있었다. 무파사의 천은 점점 더 오르고 있었다.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김민준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는 야생에서 구할 수 있는 약초를 찾아 동굴 밖으로 나섰다. 밀렵꾼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무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초원 곳곳을 뒤져 해열작용과 소염작용이 있는 약초들을 찾아냈다. 동굴로 돌아와 약초를 으깨물에 타 무파사에게 먹였다. 무파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김민준이 주는 약초물을 힘겹게 삼켰다. 며칠 밤낮으로 김민준은 무파사를 간호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량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수염으로 뒤덮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무파사의 열을 식히기 위해 차가운 물수건을 계속해서 갈아주었고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갈아주는 일을 반복했다. 무파사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는 듯했다.
녀석은 의식을 잃고 가끔씩 경련을 일으켰다. 안 돼. 무파사. 제발. 김민주는 무파사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애원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절망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들을 잃었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그를 덮치려 했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강력한 항생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 초원 한가운데서 항생제를 구할 방법은 없었다. 한편 마야는 김민준과 무파사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밀렵꾼들에게 위협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들고 지역정부와 야생동물 보호단체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맨손으로 사자를 치료하는 학자요. 그리고 사자와 함께 밀렵꾼들과 싸웠다고요. 마야 씨, 이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에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한 관리가 냉정하게 말했다. 마야는 분노했다.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카메라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어요. 김민준 박사님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파사는 초원의 상징이에요. 그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은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내세우며 그녀의 요청을 계속해서 미뤘다. 마야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김민준과 무파사의 이야기를 공개하고 전 세계에 도움을 호소했다. 그녀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김민준과 무파사의 안전을 걱정하며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발, 김민준 박사님, 무파사, 버텨주세요. 마야는 노트북 화면 속 희미한 영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김민준이 홀로 감당하고 있을 고통과 압박감을 상상하며 가슴을 졸였다. 동굴 안 무파사의 숨소리는 점점 더 가빠졌다. 녀석의 몸은 뜨거웠고 눈은 흐릿했다. 김민준은 무파사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얹고 조용히 쓰다듬었다. 그는 더 이상 약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항생제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동굴을 떠나는 것은 곧 밀렵꾼들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파사를 홀로 남겨두는 것은 녀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동굴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밀렵꾼들이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낸 것이 분명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김민준은 무파사를 바라봤다. 녀석은 의식이 없는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항생제를 구하러 갈 시간도, 무파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시간도. 그들은 이제 완전히 포위되었다. 김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 대신 맹렬한 투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아들을 잃었을 때처럼 무력하게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는 무파사를 지킬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동굴 입구를 가린 덤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이내 총을 든 밀렵꾼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눈빛은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김민준은 무파사의 옆에 선 채 그들을 노려봤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이제 홀로 죽어가는 사자와 함께 무장한 밀렵꾼들과 맞서 싸워야 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아들의 펜던트가 그의 결심을 비추는 듯 희미하게 빛났다. 동굴 입구를 가린 덤불이 거칠게 젖혀지며 밀렵꾼들의 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눈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선두에 선 카이토는 김민준을 발견하고 비릿하게 웃었다. 하수모봤자 소용없지. 학자 나부랭이. 저 사자는 이제 우리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감히 대든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김민준은 무파사의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맹렬하게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힌 무력한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걸고 이 생명을 지켜야 하는 전사였다. 이 사자는 당신들 것이 될 수 없어. 그 어떤 생명도 당신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김민준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동굴 안에 울려 퍼졌다. 카이토는 코웃음을 치며 총을 겨눴다. 헛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비켜, 안 그러면 내 놈부터 벌집으로 만들어주마. 김민준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동굴 내부의 어둠 속에서 무파사가 고통스러운 듯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녀석은 의식이 없는 듯 보였지만 김민준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했다. 밀렵꾼들은 무파사의 으르렁거림에 잠시 주춤했다. 김민준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좁은 동굴의 지형과 어둠을 이용하기로 했다. 어서 와봐. 너희들이 이 초원에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보여주지. 그는 도발적인 말을 내뱉으며 동굴 안쪽 깊숙한 곳으로 몸을 날렸다. 젠장 쫓아가 놓치지 마. 카이토가 소리치며 부하들을 재촉했다. 밀렵꾼들은 손전등을 켜고 김민준의 뒤를 쫓았다. 동굴 안은 어둡고 울퉁불퉁했으며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김민준은 707 특전사 훈련을 연상케 하는 놀라운 은신 기술과 지형지물 활용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동굴벽에 작은 틈새로 몸을 숨기고 밀렵꾼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노렸다. 첫 번째 밀렵꾼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지나가는 순간 김민준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비틀었다. 악,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민준은 총을 낚아채는 대신 그의 목을 팔로 감아 기절시켰다. 두 번째 밀렵꾼이 총을 난사하며 다가왔다. 총알이 동굴 벽에 부딪히며 섬광을 일으켰다. 김민준은 총알을 피하며 동굴 벽에 튀어나온 바위를 발로 차 밀렵꾼의 다리를 걸었다. 밀렵꾼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다. 김민준은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총을 빼앗고 그의 머리를 바위에 가볍게 부딪히게 하여 무력화시켰다. 저놈이 혼자가 아니야, 조심해. 밀렵꾼 하나가 소리쳤다. 그들은 김민준이 혼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었다. 카이토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쓸데없는 소리, 겨우 학자 한 놈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다 비켜,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는 총을 든 채 김민준이 있는 곳으로 달려들었다. 김민준은 동굴의 가장 깊은 곳, 무파사가 누워있는 곳으로 유인했다. 그곳은 좁고 어두웠으며 김민준에게 유리한 지형이었다. 카이토와 남은 2명의 밀렵꾼이 마침내 김민준을 발견했다. 김민준은 무파사의 앞에서 그들을 마주보았다. 무파사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듯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김민준, 내 놈의 어리석은 영웅심은 여기서 막을 내릴 거다. 카이토가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는 총을 겨누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식을 잃은 듯 보였던 무파사가 눈을 번쩍 떴다. 녀석의 눈빛은 흐릿했던 이전과 달리 맹렬한 불꽃이 타오르는 듯했다. 녀석은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김민준의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온몸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 움직임은 미약했지만 사자 특유의 위압감이
동굴 안에 가득 퍼졌다. 카이토와 밀렵꾼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죽어가던 사자가 갑자기 움직이자 그들은 겁에 질렸다. 젠장 죽은 줄 알았던 놈이. 그 순간 카이토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김민준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그래 죽여버려. 저 사자와 함께 사라져. 그의 손가락이 방가소에 닿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김민준은 카이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는 자신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무파사를 버리지 않았다. 그는 무파사의 옆에 선 채 카이토에게 달려들 준비를 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무파사는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녀석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포효했다. 그 포효는 동굴 전체를 뒤흔들었고 마치 지옥의 소리처럼 밀렵꾼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녀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카이토를 향해 전력으로 달려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다. 카이토는 놀라움과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총구를 무파사에게 돌리려 했지만 무파사의 속도가 더 빨랐다. 거대한 사자의 몸이 카이토에게 덮쳐들었다. 크악! 카이토의 비명소리가 동굴을 가득 채웠다. 무파사는 비록 약해져 있었지만 사자 특유의 발톱과 이빨로 카이토를 제압했다. 카이토의 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남아있던 2명의 밀렵꾼에게 달려들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는 그들의 총을 빼앗아 동굴 바닥에 던져버렸다. 밀렵꾼들은 겁에 질려 항복했다. 무파사는 카이토를 제압한 채 힘없이 쓰러졌다. 녀석의 몸은 다시 경련을 일으켰고 숨소리는 더욱 가빠졌다. 김민준은 카이토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뒤로 꺾어 묶었다. 카이토의 얼굴은 공포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네오, 너희들 어떻게 사자가... 카이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동굴 입구에서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마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준 박사님, 무파사 괜찮으세요? 마야는 몇몇 경험 많은 레인저들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김민준이 보낸 마지막 위치 신호를 추적하고 그녀의 SNS 캠페인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자 정부와 보호단체가 마침내 움직인 것이었다. 그들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한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밀렵꾼들이 모두 쓰러져 있거나 김민준에게 제압당해 묶여 있었고 그 중심에는 김민준과 쓰러져 있는 무파사가 있었다. 그리고 무파사는 방금 전까지 그들을 위협하던 밀렵군의 우두머리 카이토를 제압하고 있었다. 마야의 눈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김민준의 용기와 무파사의 충성심에 전율했다. 그녀는 그들이 단순히 과학자와 동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원한 존재였다. 그녀는 주저없이 카메라를 꺼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촬영했다. 레인저들은 밀렵꾼들을 체포하고 동굴 내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맨몸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김민준은 무파사에게 다가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파사는 힘없이 눈을 떴고 김민준의 손길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의 눈괴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무파사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했고 자신 또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파사, 네가 날 살렸어. 고마워. 김민준이 목이 메인 차에 속삭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밀렵군을 물리친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승리였고
아들을 잃은 죄책감과 무력감에서 벗어난 해방이었다. 그의 손목에 걸린 준우의 펜던트가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침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워 이긴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진정한 교감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다. 동굴 속의 소동은 밀렵꾼들이 모두 체포되면서 점차 진정되었다. 카이토와 그의 부하들은 레인저들에게 결박된 채 끌려나갔다. 카이토는 김민준을 향해 이를 갈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깊은 공포와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조직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와해될 것이 분명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야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영상은 밀렵꾼들의 잔혹성과 김민준의 용기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다. 한편 마야는 현장에 도착한 다른 레인저들과 함께 무파사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전문 수의사가 즉시 호출되었고, 무파사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안전한 곳으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게 되었다. 무파사의 상처는 깊었지만 김민준의 즉각적이고 능숙한 처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수의사는 김민준의 처치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놀랍군요. 박사님, 사자가 총상을 입고 이 정도까지 버틴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야생에서 전문 의료 장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응급처치를 하다니. 당신은 의사입니까? 수의사가 물었다. 김민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배운 것을 썼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 의료 지식과 7207에서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며칠 후 무파사가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임시보호구역에서 김민준과 마야는 조용히 마주 앉았다. 초원의 밤은 별들로 가득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야생의 소리들이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무파사를 살려주셔서. 마야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김민준의 희생과 용기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김민준은 무파사가 누워있는 쪽을 바라봤다. 무파사는 잠이 든 듯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제가 고마운 건 무파사입니다. 녀석이 저를 살려줬어요. 마야는 그의 말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박사님이야말로 무파사의 생명의 은인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얼굴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오랜 슬픔을 벗어던진 듯한 평온한 미소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준우의 펜던트를 꺼내 마야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직이 그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아들입니다. 5년 전 밀렵군의 총에 맞아 제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생물학적 지식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쳤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으로 숨어 살듯이 그저 동물들을 관찰하고 밀렵꾼들의 흔적을 지우는 일만 반복했습니다. 마야는 김민준의 고백에 숙연해졌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었다. 무파사를 발견했을 때 저는 다시 그날의 악몽을 겪는 줄 알았습니다. 또다시 제가 사랑하는 존재의 죽음을 목격해야 한다니. 또다시 무력하게 지켜봐야 한다니. 처음에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파사의 눈을 본 순간 제 아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김민준은 펜던트를 꽉 쥐었다. 무파사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저의 죄책감을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무파사는 저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과학적 업적보다도 값진 일이라는 것을요. 마야는 눈물을 글썽이며 김민준의 손을 잡았다. 박사님, 당신은 아드님을 잃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 더 큰 사랑을 찾으셨군요. 무파사가 박사님을 구원했듯이 박사님 또한 무수히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초원의 고요함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김민주는 마야의 따뜻한 위로에 오랜만에 진정한 위안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과 무파사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야가 촬영한 영상은 모든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경외심을 안겨주었다. 카이토와 그의 밀렵 조직은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몰락했고 그들의 잔혹한 행위는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전에는 마야의 요청에 미온적이었던 정부 관리들과 보호단체들도 이제는 김민준에게 직접 찾아와 사과하고 그의 공로를 인정했다. 그들은 김민준에게 국제 야생동물 보호기구의 고문직을 제안했다. 이 직책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야생동물 보호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과 자원이 주어지는 자리였다. 박사님, 당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향한 당신의 진심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저희와 함께 더 큰 일을 해주십시오. 기구의 수장이 간곡하게 요청했다. 김민주는 잠시 고민했다. 그는 다시 대중 앞에 나서고 복잡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시 무파색에 향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된 무파사는 넓은 보호구역에서 당당하게 거닐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강렬하고 생명력이 넘쳤다. 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초원과 여기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의 결정에 마야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함께 초원 저 멀리 지평선을 바라봤다. 석양은 초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다. 김민준은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은둔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야생동물의 수호자이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과 함께 모든 생명체를 향한 깊은 연민과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평화를 찾은 것이다.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김민주는 더 이상 초원의 외딴 천막에서 홀로 숨어 지내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 세계 야생동물 보호에 선두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국제 야생동물 보호기구의 총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깊은 그림자 대신 확신에 찬 결단력과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의 수염은 희끗희끗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젊은 날의 열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이름을 딴 준우 야생동물 보호 기금탄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밀렵으로 인해 상처받은 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아들을 잃은 죄책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이 사랑했던 생명들을 구하고 있었다. 오늘 김민주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국제 야생동물 보호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을 맡았다. 수많은 언론인과 환경운동가,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무파사를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밀렵꾼들과의 사투, 그리고 마야와 함께 무파사를 살려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는 종종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파사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 생명의 고통은 다른 생명에게 전달되고 한 생명의 구원은 또 다른 생명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는 연설 도중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그의 목에 걸린 사자 모양 펜던트를 손에 쥐었다. 이 펜던트는 제 아들의 것입니다. 아들은 이 초원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펜던트는 저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모든 생명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요. 그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증명이었다. 컨퍼런스를 마친 김민주는 지프차를 몰고 초원 깊숙이 자리 잡은 광활한 야생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무파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무파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늠름한 수사자로 성장해 있었다. 녀석은 자신의 무리를 이끄는 당당한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다. 김민준이 지프차에서 내리자 무파사는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천천히 다가왔다. 녀석은 이전처럼 김민준에게 몸을 비비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김민준의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신뢰와 이해, 그리고 묵묵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무파사의 늠름한 모습에 미소 지었다. 그는 무파사의 갈기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사자의 거친 털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잘 지냈지, 무파사. 김민준이 나직이 속삭였다. 무파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숙여 김민준의 손에 자신의 코를 비볐다. 그리고는 저 멀리 펼쳐진 초원을 향해 힘찬 포효를 터뜨렸다. 그 포효는 초원 전체를 진동시켰고 마치 자신의 영역을 선포하는 듯 생명의 기상을 알리는 듯 했다. 그때 마야가 김민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김민준의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그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무파사를 바라봤다. 정말 멋져요. 박사님, 마야가 말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해냈어. 마야, 준우가 바랐던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어.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들 준우의 얼굴이 그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 김민준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죽음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아들의 사랑을 통해 다시 태어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다. 석양이 초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김민준과 마야는 나란히 서서 초원 위를 자유롭게 거니는 무파사와 그 무리를 바라봤다. 그들의 실루엣은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이 초원의 생명들은 이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김민준의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평화와 무한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빛났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마치 준우의 영혼처럼 가장 밝게 빛나는 듯했다. 김민준은 그 별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명을 지키고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 희망을 심을 것이다. 이 초원 위에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운 동행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여러분, 김민준 박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활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다음 도전을 함께하고 싶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김민준 박사님이 다음에 어떤 생명을 구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멋진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김민준 박사님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